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 취업했던 가림막 다시 설치했습니다. 네. 아직 뭐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예, 아직 확진자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너무 춥더라고요. 예. 갑자기 추워졌죠. 이번 주에는 비도 오고 좀 추웠는데 예. 시장도 역시 썰렁합니다. 네. 네, 썰렁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 금요일 날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좀 마무리는 그래도 좀 잘 됐던 거는 같아요. 네. 예. 그나마 다행인데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네. 점검하고 시작하시죠. 일단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증시가 뭐 지난주에 이어서 뭐 계속 하락세를 좀 이어갔고요. 코스피가 한 0.3% 빠졌는데 코스닥은 또 그래도 오르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그게 좀 있었어요. 이슈가 뭐냐면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이제 네.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 이제 개발 성공한다. 치료제.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바이오의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이 좀 급락을 했고요. NFT 관련주가 정말 셌잖아요. 근데 당시에 과세 대상에서 이게 제외될 거다 뉴스가 나오면서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게임이나 이런 일부 NFT는 좀 좋았는데 반대로 코스피의 대형주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급락하면서 좀 출발은 좀 좋진 않았고 화요일 날은 그래도 증시가 좀 양시장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건설기계 업종, 특히 두산바켓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또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증시가 좀 오르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 코스피가 좀 상승폭을 그래도 또 이렇게 늘렸으면 좋은데 올라간 폭이 0.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승이 굉장히 제한된 좀 답답한 장세는 좀 이어졌고 11월 10일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이때는 안 좋았던 게 코스닥까지도 그냥 급락하는 좀 충격이 나왔고요.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한 데다가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지분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2% 이제 테슬라가 빠지니까 한국의 이제 대장주죠.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급락세를 보였고 이게 코스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도 정말 좀 답답했어요. 정말 시장이 하루 종일 좀 약세를 보였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0.18%, 반면에 코스닥이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5% 정도 강세 마감했는데 코스피가 사실 목요일 날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요. 장중에는 2,900선까지 거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좀 다행인데 그게 올라왔던 배경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무너질 뻔했었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중국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약간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면서 2,900 이제 방어해 준 거죠. 아무튼 목요일까지는 그냥 게임주 천하였어요. 게임주들이 정말 시장을 이끌었고 그리고 일단 이제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부진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금요일 들어와서는 증시가 또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특히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제일 셌던 게임주가 급락을 하고 반대로 정말 다 소외받던 뭐 철강,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대형 수출들이 모처럼 좀 웃으면서 그나마 그러니까 4일 동안 좀 굉장히 부진했는데 마무리는 그나마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분 좋게 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악재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물가 급등이었는데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구도가 시장을 좀 억눌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물가가 예상도 높았는데 그 높은 예상마저도 뛰어넘어 버리니까 증시가 이제 좀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뭐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물가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 미국에서 또 전기료도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중고차 가격이 4개월 만에 또 올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줬고 사실 이런 이제 유가라든가 뭐 음식료 가격이라든가 중고차 가격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이걸 제외하고도 4%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근원 물가 지수 말씀이죠. 근원 물가 지수도 그래서 이 고물가 압력이 계속 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대체적인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반영했다, 아니다, 더 이어진다.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12월하고 1월까지는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물가에 대한 심각성을 아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계속 에너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만약에 떨어지면 물가가 안정은 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미국이 그냥 방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유가 떨어뜨리려고 뭐 이란과 핵협상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사우디한테 증산하라,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이슈들도 일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좀 우리가 주목은 좀 해봐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우리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지금 미국하고는 워낙 디커플링이 되어 있고 또 뭐 일본이나 이런 것도 다른데 조금 비슷한 게 이제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하고 또 그 홍콩 항생 지수 요거하고만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좀 높은 나라들의 주가가 좀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좀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가 전체적인 흐름이, 특히 이제 원자재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남미 이런 데도 좀 수익률이 부진한 편인데, 미국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은 좋고, 그리고 대만도 요새 대만의 TSMC가 어찌됐건 대부분 다 미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TSMC가 버텨주니까 대만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주가 흐름이 좋아요. 좋은데 한국은 뭐 미국도 못 따라가고 중국 빠지는 건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래서 약간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가 또 한국이다 보니까 일단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좀 비슷한 게 뭐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이제 경기 둔화. 중국이 지금 요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죠. 예, 물가는 지금 막 튀는데 경기는 예, 성장률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성장률이 5%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이게 낮으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당연히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양 국가가 모두 다 여기 좀 노출이 되고, 한국은 또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좀 공통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좀 규제 이슈가 공교롭게 좀 내용은 다른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을 겨냥한, 그죠? 공동부유, 여기에 대한 규제, 소비 좀 줄여라, 비싼 소비 하지 마라, 이거 이제 타격을 좀 가하고 있잖아요. 알리바바 규제하고. 근데 우리 한국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출 규제가 경제에도 좀 영향을 주는데 이게 수급에 영향을 또 주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죠. 조금씩. 왜냐하면 또 대출금도 또 이게 타이트해지면 내 뭐 전세라든가 아니면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좀 약간 부담이고, 이것도 공통적이고, 세 번째가 역시 그 물가죠, 물가. 예, 물가가 우리나라도 최근에 높게 나오고 미국에는 높게 나오니까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올려버렸잖아요. 11월에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도 지금 경기 안 좋으면 돈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미국은 사실 물가 올라도요, 금리 오르는 건 내년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국은 지금 이미 올려버렸으니까 이것도 한국 증시의 악재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악재가 역시 그 IPO 너무 많았어요. 예, 신규 상장 기업이 이게 뭐 1조짜리 회사가 10개 상장하면 별 상관이 없는데 20조짜리가 한 두세 개가 상장해 버리니까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쏠려버린 네, 쏠려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러니까 코스피 수익률이 3%인데 올해 시가총액은 10% 는 거예요. 아. 그럼 그 7%가 어디죠? 신규 상장이 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총은 늘어난 거죠. 그럼 그만큼 7% 오른 만큼 다른 데가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에 그 IPO가 좀 많았다는 거, 이게 또 독특한 또 한국만의 악재로 작용해서 증시가 이렇게 좀 부진했다.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일부 차이점은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좀 비슷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좀 약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택을 좀 못 받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대출 규제가 관련해 가지고 네. 홍콩 개조 CLSA 증권사가 이게 쓴소리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 네. 말하자면 부동산을 겨냥했는데 실제로 피해는 지금 증시 쪽으로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네. 됐는데, 우리 지금도 뭐 이런 대출 규제 또 뭐 긴축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좀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는
크게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긴축이 이어지면 개인 투자자 심리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증시에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기 서울지점 리서치센터장이 아무튼 쓴 건 뭐냐면, 너무 이제 대출 규제를 좀 심하게 해서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굳이 한국에 투자할 지금 유인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내년 3월 대선 전까지는 이 규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한국이 지금 수출 증가율이, 수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좀 감소하고, 물가는 치솟고, 거기에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 또 가계가 그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지는 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의 부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코스피는 가계대출 규제의 엉뚱한 좀 피해자다. 예. 이런 좀 멘트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견 동의는 하는 게, 가계대출이 어쨌든 악재는 맞아요. 이걸 조이는 게 이 부풀렸던 유동성을 줄여버리는 거니까 증시는 당연히 악재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지만 일부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좀 방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이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모든 외국인을 대변하진 않겠지만,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또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업을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삼성전자 엄청 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국을 줄여버리는 거죠. 한국을 줄이는데 삼성전자를 안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피해, 어떻게 보면 엉뚱한 피해자가 코스피인데, 또 엉뚱한 피해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되게 좋거든요, 요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해요. 왜 하이닉스는 가는데 삼성 못 가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좀 방어적으로 보자고 하는데, 뭐 시황 여부를 떠나서 외국인의 시각이 좀 이렇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인지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은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번 주만 개선됐어요. 보면 외국인 오히려 좀 샀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 네. 그동안 좀 계속 매도를 좀 하는 상황이었죠. 사실 거의 매달, 이 올해 들어와서도 한 30조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역대 최대.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27%밖에 안 된대요. 금융위기 수준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금융위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파나.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 시각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국 이 전체적인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외국인들은 방어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좀 매도폭이 감소하면서 일단은 좀 매수로 전환했다는 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 주 한 번은 더 체크하시면서 2주 연속 만약에 매수가 유입이 됐다면 한번 11월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그 SK하이닉스를 좀 많이 샀고요. 1,455억 정도 네. 매수를 했고, 카카오게임즈를 1,051억 좀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를 927억 매수를 했고, 카카오뱅크를 76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을 725억 매수했고요. 심텍을 504억 매수를 했고, 삼성 SDI를 489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SKC를 441억 샀고, HMM을 433억 이렇게 좀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NHN을 319억 정도 샀는데, 보면 이제 거의 그냥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면은 IT예요. IT에 집중해. IT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좀 많이 샀지만, 또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이런 이제 게임하고 플랫폼 기업들을 좀 많이 산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HMM을 좀 산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HMM이 사실 그 물량 부담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펀더멘털 자체는 여전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저가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금은 이번에 계속 팔더라고요. 네. 약세장에서는 안 팔고 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줄기차게 가끔 살 때는 찔끔 사고 네. 팔 때는 많이 판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연기금이 11월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팔았던 것 같아요. 매일 팔았고, 한 5천억 이상을 팔았는데, 그냥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기금에 대해서. 아니, 올라서 파는 거는 뭐 이해한다. 예. 어차피 주식비 좀 줄이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거죠. 왜 내려가는데 파냐. 예. 그것도 2,900까지 온 마당에.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많이 나시고 저도 당연히 공감하죠. 그러니까 연기금도요. 두 군데거든요. 절반은 연기금이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절반은 외주를 줘요. 예, 자산운용사 같은 데 맡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11월이나 이렇게 되면 12월 전에요. 북클로징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 종목들 다 정리도 해요. 정리도 하고 이제 마감하는 거죠. 내년을 대비해서 포트조 정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물량이 좀 쏟아져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이라면 만약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일회성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뭐 걱정할 필요 없는데 다만 연기금들이 어쨌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보니까 스케줄상 계속 국내 주식은 줄이고 해외 쪽은 늘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매수한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일단 첫 번째가 크래프톤을 1,417억 샀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을 479억 정도 매수했고요. 그리고 넷마블을 458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426억 샀고 컴투스를 392억 샀습니다. 두산중공업을 340억, 대부시스터즈를 291억, 네이버를 242억 샀고요. 게임별을 205억 샀고 첨보를 187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장주에 그냥 다 집중 베팅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하이닉스 좀 제외하면은 거의 산 기업들이 다 성장주, 예, 뭐 게임주, 원자력 발전주, 뭐 인터넷, 2차 전지, 예, 이런 쪽에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섹터에 집중적으로 좀 몰아서 투자한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개인은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거의 그 첫 번째 종목은 항상 삼성전자. 예. 예, 그래서 이번 주도 1,246억 사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많이 빠졌죠. SK하이테크놀로지. 아, 예. 예. 1,141억 샀고 세 번째가 LG화학 797억 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754억을 샀고요. 포스코를 662억 정도 매수했고 두산중공업을 606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562억, SK를 468억, 그 다음에 LG전자를 467억, 삼성전기를 458억 이렇게 샀는데 여기 보면 두산중공업을 사실 제외하고는 다 최근에 급락한 기업들이에요.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하는 좀 특징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는 많이 줄었네요. 옛날엔 삼성전자 막 1조씩 샀는데. 네, 확실히 요즘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11월도 장이 안 좋은데 보통 장 안 좋으면 사시잖아요. 근데 11월은 어쨌든 아직 순매도입니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좀 위축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뭐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게임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10.5% 정도 가까이 올랐고 NFT가 두 번째입니다. 9.31%. 영화 관련주, 영화 콘텐츠죠. 이게 왜 6.32%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징어 게임 2 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쪽 제작사들이 예. 또 많이 올랐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 AR이라고 그러죠. 증강현실. 예. 이쪽 관련주가 이제 메타버스랑 붙어가지고 4.22% 올랐고 오랜만에 웹툰 섹터도 3.81% 반등했고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플러스 3.47%.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이 이번 주에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2.64% 정도 올랐고 광고 기획사들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2.45%. 그리고 하이브가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엔터주도 플러스 1.55%. 근데 여기에 디오이도 들어가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대표주 뭐 상승률은 조금 미진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하이닉스나 DB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올라서 플러스 0.24% 정도의 이번 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약세장 와중에도 이제 게임주가 이번에 말씀대로 좋았는데요. 뭐 그동안에는 게임주가 많이 빠졌다가 뭐 NFT 테마가 붙으면서 강해졌다 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뭐 금요일은 좀 내렸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전망 어떤가요? 이쪽에 이쪽에 뭐 다들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딱 원하는 그 뭐죠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NFT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시장이 커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잘할 수밖에 없는 게 NFT의 핵심은 컨텐츠잖아요. IP 같은 거, 지적재산권. 얼마나 좋은 자산을 갖고 있냐인데 디지털 자산.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될 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조건 저는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철강 회사가 철강만 만들어서 돈 벌면 인정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철강 회사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소재를 하겠다. 그럼 이제 갑자기 주가 불이 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주들이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이걸 가지고 이제 NFT를 붙여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도 만든다는 네,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여기서도 돈 벌겠네. 막 두나무 같은 기업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니까 게임 회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NFT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 버는 거 아닌가. 이제 스토리가 그려지는 거죠.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확장성이 붙었는데 제가 이제 게임주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해자도 구축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게임 회사 중에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브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NC소프트의 리니지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강력한 IP고 크래프톤이 만드는 그 배틀그라운드. 예. 이것도 세계적인 IP죠. 이건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자산이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게임을 뭐 NFT 형태로 만들거나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일단은 이 IP가 있고 내가 게임을 해서 이걸 하게 이 시스템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에서 이제 내가 현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예전 게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이 게임 안으로. 이걸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생긴다. 많을수록 더. 그럼 당연히 회사 매출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같은 IP 안에서. 돈은 안 들어가요. 그냥 게임만 만들어주면 사람 모이면 그게 다 매출이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전환 비용. 내가 여기서 리니지 게임, 예를 들어서 리니지를 열심히 해서 막 돈 벌고 있어요. 막 채굴도 하고. 근데 다른 게임이 생겨서 만약에 내가 전환을 해요. 이거 다 날려야 되잖아요. 이 비용이 있어요, 또. 예. 못 넘어가요. 이거를 이제 세계를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이 세계를 갖출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저는 이제 게임주 투자하실 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세계적인 세계에서 통용하는 IP를 갖고 있는 게임은 좋은데 이런 게 없는 기업들은 그냥 뭐 여기도 NFT 한다. 그냥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고려할 게 히트한 이 게임이 있느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말고요. 그걸 보유한 업체들 위주로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덴탈이라고 이제 치과 관련 치과 산업인데 이게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덴탈 그리고 공급 혁신 요 내용인데 치과 업체들이 이제 뭐냐면 임플란트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면 뭐 임플란트나 이게 치과 치료 받을 때 요즘에 스캐너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스캔 해가지고 디지털로 해가지고 막 본뜨기도 하고 그런 거 하는 회사들 또 그 치과용 의료 장비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디지털 덴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치과 업체들의 이제 평균 PER이 한 13배 되는데 전 세계 평균이 한 25배 이상 되나 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이게 이제 기존에는 올해까지는요 그냥 회복이었대요 이 산업이. 근데 회복을 넘어서 이제 구조적이다. 내년엔 구조적 성장이 시작되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신흥국 수요가 늘어난대요. 신흥국에 이제 내 소득이 늘어나니까 치과는 좀 비싸잖아요 사실은. 치료 받으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신흥국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치과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경로를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신흥국도 지금 약간씩 그 고령화 사회에 조금씩 진입하는 국가들이 나옵니다. 중국도 요새 뭐 이 고령화 된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산화 제한 다 풀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고령화 인구가 높아지면 치과 치료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치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고 선진국은요. 선진국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돈 있는 사람만 이런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중산층에도요 좀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이 요새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중산층까지도 선진국도 이제 점점 저변이 넓혀지고 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투명 교정기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보면 이렇게 교정기 한 친구들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기에 미관상 좀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약간 바뀐 게 그 투명하게 나오는데 이 시장을 이제 사실 해외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최근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장비를 접목해가지고 그래서 이쪽 시장까지 이제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덴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 한국이 왜 좋냐면 이 선진국, 신흥국 다 지금 침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에요. 한국의 최대 강점이요. 의사들 교육을 정말 잘 시킨대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키면 무슨 얘기죠? 이 병원은 이 한국 기업 제품만 쓰게 되겠죠. 이게 의사들이 교육 안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요새 덴탈 업종이 좀 안 좋아요. 주가가 최근에 안 좋았는데 한번 덴탈주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1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먼저 11월 15일 월요일에는